시간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62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가 배분 과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산조정 사항이고요. 임의상각 제도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산조정 사항이고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을 하시면 하시는 대로 또는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 무형 자산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자, 장기 할부 매입 자산, 금융 리스 자산, 유유설비 자산 등도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설 중인 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당연히 이제 감가상각 자산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별로 우리 국세청에서 나온 예규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기구나 비품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등록과 관련되는 비용은 그 영업권으로 5년간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기구 비품으로, 그 다음에 판촉용 CD 프로그램 제작 비용도 기구 비품으로.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재테크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테크 근무자들을 위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뭐 자산들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리스 자산은 크게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로 구분할 수 있고요. 금융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감가상각 계상 법인도 리스 이용자다라는 겁니다. 금융 리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소유자는 그러니까 리스 회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은 대출 받아갖고 그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할부 자산이나 뭐 이런 개념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회사가 감가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리스 회사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금융 리스나 운용 리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운용 리스처럼 일괄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법도 그렇고 기업회계도 그렇고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를 구분해서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 계산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내용연수, 그 다음에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건설 자금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자,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용연수는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내용연수의 의미는 기업회계에서 이야기할 때 그 관련되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 취득원가를 그러니까 안분하겠다라는 게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인데, 자, 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다. 몇 년 동안 상각할 거냐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 기준으로 상각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순한 그 개념밖에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연수를 크게 구분을 하면 기준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자, 내용연수를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러니까 열어놓게 되면 그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세법에 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내용연수를 정해놨는데 그걸 기준 내용연수로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제조업은 몇 년, 또는 뭐 도소매업은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내용 연수 하나의 내용 연수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좀 불합리할 수는 있겠죠. 기업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용 연수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내용 연수 범위는 기준 내용 연수의 25%를 가감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 가감해서 정해 놨는데요. 보통 이제 내용 연수가 5년이다라고 하면 4년에서 5년, 6년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이 내용 연수가 기준 내용 연수고요. 4년에서 25% 정한 4년에서 6년까지 요 부분이 내용 연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는 5년짜리 같으면 4년, 5년, 6년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우리는 4년 동안 상각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요 4년이 신고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적용하는 내용 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신고 내용 연수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신고 내용 연수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언제 신고하느냐? 취득 이래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첫 번째 연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종류가 다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때는 취득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곳들이 그 내용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그 국세청에 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좀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 연수 자체가 기준 내용 연수 자체가 뭐 5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4년으로 신고하나 6년으로 신고하나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40년입니다. 40년인데 25% 단축하게 되면 30년에서 그러니까 50년까지 내용 연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40년으로 감가상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30년으로 단축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내용 연수가 좀 큰 경우에는 가능하면 내용 연수를 단축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 내용 연수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자산은 같은 내용 연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 연수를 정해놓은 그러니까 규정을 보게 되면 별표 5에서 차량 운반구, 차량 및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공구는 내용 연수 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차량과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내용 연수가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범위가 4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내용 연수 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차량과 공구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은 차에 대해서는 5년을 적용을 하고 공구에 대해서는 4년을 적용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차 안에도 A 차량이 있고 B 차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A 차량, B 차량을 5년과 4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5년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A, B 모두 다가 5년으로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자산인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 연수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계산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내용 연수가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잘못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은 내용 연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데 건축물은 원래 내용 연수가 내용 연수가 20년에서 종류별로 40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화조 같은 경우에는 20년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40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기준 내용 연수를 10년, 20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20년짜리는 10년으로 40년짜리는 20년으로 바꿔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고 내용연수 범위를 각각 8년에서 12년, 20년짜리는 15년에서 25년으로 해서 신고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은 20년 내지 40년 감가상각을 하지만 공장, 창고 뭐 이런 종류들의 건물들은 사실은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사용하기보다는 그게 제조업체에서 사용이 되다 보면 일반 건물보다는 내용연수가 짧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10년, 20년으로 단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단축을 해놔놓고 거기에 또 내용연수 범위 25% 범위 내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설정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했을 때 경정 청구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짜리인데 40년이 기준 내용연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창고나 공장인 경우에는 20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40년을 적용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경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 청구 기간 내에 사업연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나왔던 부분을 송금 불산입 처리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송금 산입 처리해서 경정 청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정 청구를 통하여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고자산 등에 대해서는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중고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 50%부터 기준 내용연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고자산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을 말합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고자산으로 인정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고자산으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느냐? 법인 전환 시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할 때 중고자산으로 내용연수,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 유형 자산에 수정 내용연수 적용 가능하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양도법인이 있고요. 양도법인이 있고 양수법인이 있습니다. 양수법인이 있는데, 자, 기준 내용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법인은 예를 들어서 20년 기준 내용연수인데 양수법인이 10년짜리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죠? 그런데 양도법인에서 몇 년을 사용했냐면 사용은 7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7년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양도법인 기준으로 따지면 20년에 7년이기 때문에 기준 내용연수의 절반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 사용을 못했죠. 그러면 중고자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수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7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에 50% 이상 사용이 된 상태죠, 지금. 그죠? 사용이 된 상태가 됩니다. 양수법인 기준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중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회사 법인별로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수법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양수법인.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자산을 양도법인에서 7년 사용했는데 양수법인의 기준 내용연수를 보니까 10년이더라. 10년과 7년을 비교하면 50% 초과됐죠. 그래서 중고 자산으로 봐갖고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는 5년에서 그러니까 10년 사이에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중고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취득할 때마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의 여러 대를 구입할 때, 중고자산을 여러 대 구입할 때 수정 내용연수는 해당 차량 모두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수정 내용연수를 한번 신고를 하고 나면 중고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수정 내용연수가 그대로 계속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종류의 A라는 기계라고 하면 A라는 기계를 취득해서 중고자산으로 해서 5년을 이미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B라는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자동으로 5년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한 번 신고하면 동일한 내용연수가 계속 적용된다라는 의미는 우리 신규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의 내용연수가 신고되어 있다면 신고자산은 자동으로 신고된 내용연수 그대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의 설비자산 내용연수 특례에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에 대한 송금산입 특례, 이 두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을 하신다면 최저한세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산입 특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잔존가액은 세법에서 잔존가액은 영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정률법으로 적용할 때는 만약에 잔존가액이 0원이면 상각률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를 기본적으로 잔존가액으로 인정하고 상각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범위에게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존가액 자체를 감가상각 범위에게 가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면 잔존가액 5%까지 정률법에 의하더라도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각 방법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입니다.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하지 않든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도 무조건 정액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무용고정자산,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간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자산들은 정액법, 정률법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업 관련되는, 광산 관련되는 거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생산량 비례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새로 신설되는 법인들은 가능하면 이제 정액법 위주로 많이 회계 처리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적용은 자산별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하나 선택한다라는 거고요. 상각 방법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때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새로 자산을 취득한 때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내용연수도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고 상각 방법도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하면 뭐 불이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우리 회사에 또는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게 목적에 맞게 좀 미리 좀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하는 부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상각비 송금 계산하는 방법은 법인세법에서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감액하는 방법을 쓰는 데가 이제 무형자산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무형자산은 직접 감액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방법으로 가는 부분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회사 계상 상각비에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범위액하고 차이를 계산을 했는데 회사 계상 상각비가 크다라고 하면 상각 부인액이 나옵니다. 자, 보통은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한도 초과, 한도 미달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상각 부인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각 범위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뭐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접대비나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한도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상각 범위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미 상각 제도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해놓은 한도액 안에서 납세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상각 범위액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상각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상각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상각 부인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도 초과액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세법에서는 상각 부인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각 범위액인데 상각 범위액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거죠. 회사 계상 상각비보다 더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임부족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도 미달과 같은 개념인데 시임부족액은 원칙적으로는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전기 부인액과 비교해서 송금 추인해 준다라는 겁니다. 전년도에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임부족액을 추인해 줍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하고 서로 그러니까 하나의 과세 연도다라고 해서 합쳐놓고 보면 이미 결산 조정으로 비용 처리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 추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상각 부인액을 시임부족액이 발생한 연도에 추인하지 않고 차기 이후에 2월에서 공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시임부족액이 나왔는데 과거에 상각 부인액이 있는데 그걸 세무조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진행해야 됩니다. 2월 추인, 송금 추인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감가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는 우리 감가상각비 제도는 임의상각 제도라는 것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계상하거나 송금에 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상각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제도가 강제상각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상 상각 범위에까지는 무조건 계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의상각 제도를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했다면 적극적으로 송금 산입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상각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면제가 있는데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면제와 감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될 때 결손이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결손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각각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을 하면 1,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마이너스 500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마이너스 500이니까 밑에 산출세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 없겠죠. 자, 근데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반영 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세율 10%, 산출세액 10만 원. 예를 들어서 감면세액이 20% 있다라고 했을 때 2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요 감면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감가상각비는 상각 범위에까지 바로 송금 산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미달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금 산입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이제 1,500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송금 산입을 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각사업년도 반영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은 마이너스 500이 돼버립니다. 마이너스 500이 되면 과표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전부 제로가 되죠. 또 감면이 없어집니다. 감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송금 산입한 2,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감면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또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적용하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해서 또 송금 산입해야 되는, 이게 이제 무한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죠. 자, 이런 부분일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법은 이렇게 이제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에서는 가능하면 단 한 번만 계산하는 겁니다. 1회 계산으로 종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예규가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보시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송금 산입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감면을 적용 신청을 했는데 감가상각 의제에 걸려서 송금 산입했다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해서 결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한다. 만약에 결손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한 반복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송금 산입하고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해서 경정 청구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감면을 받았는데 감가상각 범위액 미달로 미달로 처리했는데 세무조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송금 산입했었어야 되는데 송금 산입 안 했다. 그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경정 청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어떤 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 결산서상 재무제표를 만들면 그 재무제표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들을 합니다. 특히 부채가 많이 있는 회사들, 차입금이 많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갖고 은행 가서 그 차입금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정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라는 부분으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감가상각비 넣어서 결손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플러스로 만들고 세무조정으로 송금 추인해 갖고 세금이 없는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즉시상각의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상각의제는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바로 송금으로 비용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비용 처리한 것 자체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즉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죠. 자, 전체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 금액은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가액의 5% 미달하는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600만 원 5% 미만, 3년 미만 주기적 수선비는 바로 비용 처리해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되지만 비용 처리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 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으로서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PC 이런 부분 포함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2월 11일 날 단기 사용 자산에 공구가 있었습니다. 공구 갈로 열고 금형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금형 포함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금형이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금형이 제외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금형이
단기 사용 자산에서 제외됐다. 즉 즉시상각 의제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금형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라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 취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즉시상각 의제 자산으로 있을 때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즉시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또 세액공제도 인정해주는 이중으로 이렇게 이익 주는 규정은 적용 못하겠다라는 게 국세청 입장이었는데 요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이 즉시상각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설 개체 등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생산 설비를 일부 폐기한 경우 이 부분 과거부터 계속 송금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사업장의 이전으로 원상 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규정은 사실은 개인 사업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법인 사업자에는 동일한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계속 인정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장식, 환경 미화용 소형 미술품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해서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복도에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걸려 있는 부분이죠. 환경 미화용으로 걸려 있는데 그 금액이 거래 단위당 1,000만 원 이하짜리들은 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만들고 나면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합계표상에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말 현재액이라고 해서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1억 5,39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의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해서 3,215만 6천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만들고 나면 이 합계 금액에 있는 이런 숫자들은 원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 있는 숫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관리를 해보면 좀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실수한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원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했을 때와 처분했을 때, 폐기했을 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관리하는 대장에서 전부 다 관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들이 소홀히 하다 보면 요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그 차이 원인을 찾아서 조정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가상각비 이론에 대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